새언니, 솔직히 태준 오빠가 불쌍해요.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도 집에 따뜻한 밥 한 끼 없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아가씨, 저 아프거든요. 원래 몸이 약해서.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엄마 말 들으니 주말마다 여행 다닌다며요. 기생충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교직에 계셨던 박정숙 씨의 속 터지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장 기대와 현실의 괴리.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62살이다.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살아왔다. 학생들에게는 엄했지만 제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승의 날마다 안부를 묻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자부한다. 은퇴 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아들 태준이가 H건설에 입사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예쁘고 상냥한 소영이와 결혼까지 했으니까. 소영이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살갑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며 고개 깊이 숙이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교직 생활 내내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태준이 아빠는 태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자 아빠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저녁엔 태준이랑 수진이 숙제 봐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태준이를 인류대 공대에 보내고 수진이도 경영학과 나와 금융회사에 취직시켰다. 특히 태준이는 내 자랑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 대학 졸업 후 입사해서 벌써 과장까지 올랐다. 연봉도 꽤 괜찮고 무엇보다 효자다.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생신 때마다 선물도 잊지 않는다. 소영이와 결혼할 때도 마음에 들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뭔가 순둥순둥해 보였다. 아직 구직 중이었지만 태준이가 사랑하는 아이이고 또 젊으니 언젠간 일하겠지 믿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신혼 초기에는 가끔 음식도 해왔고 어머님 드세요 하며 정성스럽게 내놓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다. 결혼 1년 차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2년 차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 정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봤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혼 3년 차, 4년 차가 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동안 소영이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기다려줬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니까.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면접 한 번 보러 간 걸 못 봤다. 가끔 어머님 오늘 면접 봤어요. 하고 말하곤 했지만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소영이의 생활 패턴이었다. 보통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씻고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고 오후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본다. 저녁 준비는? 당연히 안 한다. 태준이가 퇴근하면 둘이서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온다. 처음에는 내가 저녁을 준비해줬다. 아들이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라도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소영이의 태도에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도의 인사는커녕 마치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어머님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녁 준비를 안 했다. 이제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웬걸 소영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고 태준이는 굶은 채로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소영이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늘었다. 결혼 초기에는 50kg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70kg가 넘어 보인다. 하루 종일 누워서 배달 음식만 먹으니 당연한 결과다. 태준이는 그런 아내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엄마, 소영이가 원래 몸이 약해요.
그리고 요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해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내 딸 수진이는 결혼 2년. 차에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면서도 직장 다니고 집안일까지 척척 해낸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점점 화가 쌓여갔다. 35년 교직 생활하면서도 이런 속상함은 없었다. 아무리 문제 학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변했다. 하지만 소영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게을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장. 아침상 대란.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태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되거든요. 위가 비어 있으면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았다. 전날 밤 잠을 설쳐서 몸살기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 부엌으로 향했다. 소영아, 일어나서 태준이 아침 좀 차려줘. 나 몸이 좀 안 좋다. 소영이 방에서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다. 어깨를 흔들어도 꿈쩍도 안 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며칠 전 소영이가 시켜 먹다 남긴 치킨 몇 조각이 전부였다.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 태준아, 집에 먹을 게 없다.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네, 엄마. 라면도 괜찮아요. 라면을 끓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36살 어른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 아침에 라면을 먹고 출근해야 하다니. 태준이는 그런 라면도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었다. 엄마, 맛있어요. 역시 엄마가 끓인 라면이 최고예요. 태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소영이가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반이었다. 소영아, 아침에 태준이 중요한 일 있다고 해서 밥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났니? 그랬어요. 잠이 너무 깊게 들어서 못 들었나 봐요. 앞으로 태준이 아침 먹을 일 있으면 미리 준비해놔. 엄마가 매번 할 수는 없어. 아,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태준이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날 소영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번엔 내가 아예 깨우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소영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소영이는 태준이가 부산스럽게 준비하는 소리에도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결국 태준이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먹고 출근했다. 그 다음 날 저녁 나는 소영이에게 직접 말했다. 소영아, 태준이 아침 먹는 문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어른이 매일 굶고 출근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잖아요. 아침 안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해요. 태준 오빠도 살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니. 그것도 남편이 중요한 발표 있는 날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침은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부부가 함께 사는데. 어머님, 저 요리 진짜 못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태준 오빠도 이해해줘요. 그럼 전날 밤에라도 뭔가 준비해놔. 국이라도 끓여놓으면 아들이 아침에 밥이라도 말아먹을 수 있잖니. 어머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요? 요즘은 반찬 배달이 대세예요. 클릭 한 번이면 다 배달해주는데 굳이 손수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반찬 배달이 대세라니. 신혼 며느리가 할 말인가? 소영아, 그럼 너는 앞으로 평생 요리 안 할 거니? 글쎄요. 솔직히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그리고 태준 오빠 벌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며느리와 무슨 대화를 더 나눈다는 말인가? 그런데 며칠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미란 씨가 다가왔다.
어머, 정숙 씨. 며느리가 참 솔직하시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요리 잘하셔서 본인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던데.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소영이가 밖에서 나를 식모 취급한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뜻인가? 그리고 아침도 안 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 정숙 씨는 상점 모시고 사시느라 힘들어서 어째? 호. 조미란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존심이 상했다. 35년 교직에서 학부모들에게도 존경받던 내가 이제는 이웃들 사이에서 며느리 뒷바라지나 하는 늙은이로 여겨지다니. 그날 저녁 태준이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태준아, 엄마가 매일 아침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소영이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 소영이가 원래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요리도 서툴러서. 그럼 배워야지. 결혼 4년 차인데 언제까지 배우고 있을 거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소영이가 너무 안일한 거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아내 편이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아침 준비를 아예 안 했다. 태준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소영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영이는 여전했다. 태준이는 매일 굶고 출근하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다. 점점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건 원칙의 문제였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았다. 3장. 신우이의 일침. 수진이는 내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다. 대학교 때부터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한 번도 온전히 낸 적이 없다. 졸업 후에는 에른행에 입사해서 지금은 대리까지 올랐다.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남편 동민이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온화하고 수진이를 잘 도와준다. 작년에 윤서를 낳았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다. 수진이는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윤서를 돌봤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직장에 복귀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윤서는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수진이가 퇴근하면 데려와서 직접 돌본다. 주말에는 동민이와 함께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집안일도 척척 해낸다. 가끔 수진이가 윤서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럴 때마다 소영이와 수진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수진이가 윤서를 데리고 왔다. 윤서는 이제 돌이 지나서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다. 어머,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장 안 보셨어요? 소영이가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장 볼 이유가 없어. 나도 경로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간단히 때우고. 수진이는 소영이가 늦잠을 자고 있는 방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새언니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벌써 오후 1시인데. 어제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더라. 아마 새벽 3시쯤 잠들었을 거야. 아, 진짜?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응, 뭔데? 새언니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도 애 키우면서 맞벌이 하는데 새언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수진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 욕을 딸과 함께 하는 건 좀 그래서 말을 아꼈다.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가 달라요? 새언니 나이가 29인데 집에서 뭐 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럼 뭘 해요? 윤서가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진이가 계속 말했다. 엄마, 우리 윤서도 새언니보다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기저귀도 가져오고 우유도 달라고 하고. 근데 어른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뭐 해요? 그때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어젯밤에 입었던 추리닝 차림이었다. 아가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잠 많이 주무셨네요. 네,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어요. 수진이는 소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새언니 요즘 뭐 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가끔 취업 준비도 하고. 아, 아직도 취업 준비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4년 됐어요. 근데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수진이가 픽 웃었다. 새언니 솔직히 취업할 생각 있어요? 4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열심히예요? 소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가씨, 왜 그렇게 말해요?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무슨 노력을 해요? 아침에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서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을 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말리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새언니 솔직히 태준 오빠가 불쌍해요.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도 집에 따뜻한 밥 한 끼 없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아가씨, 저 아프거든요. 원래 몸이 약해서. 아프면 병원 가세요. 4년 동안 아프기만 할 거예요?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 수진이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엄마, 저 정말 답답해요. 오빠가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아야 해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 심하게? 엄마, 더 심하게 말해도 돼요. 저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남편 돈으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그러면서 아프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들릴까봐. 들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저 사람한테 현실을 알려줘야 해요. 윤서가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는 윤서를 안으면서 달랬다. 우리 윤석 괜찮아. 엄마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냈지?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소영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준이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다. 소영아, 수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오빠, 아가씨가 나보고 기생충이래. 기생충이라고. 뭐라고?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보고 정신병자라던데. 병원 가보래. 그 말이 사실이야? 오빠도 나 못 믿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여동생 편이야. 나 정말 못 살겠어. 이혼이라도 하자. 소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 나는 방문 앞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수진이가 좀 과격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나를 따로 불렀다. 엄마, 어제 수진이가 소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태준아, 수진이 말이 틀렸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영이가 상처받잖아요. 소영이 상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안 상처받니? 매일 굶고 출근하고 집에 와도 따뜻한 밥 한 끼 없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다이어트라니. 억지로 하는 다이어트가 어디 있나. 태준이는 원래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이 야위었다. 태준아, 엄마가 보기에 소영이는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4년 동안 이 모양인데 언제 변할 것 같니? 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영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무슨 노력을 하는데? 요즘 온라인 강의 듣고 있대요. 자격증 준비도 하고. 온라인 강의?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걸 온라인 강의라고 하나? 그래, 알겠다. 근데 앞으로 수진이랑 소영이 사이에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네, 엄마.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태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어제 새언니한테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다. 엄마, 저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니? 엄마, 4년 동안 부드럽게 말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잖아요. 수진이 말이 맞았다. 처음에는 나도 이해하려고 했고 소영이에게도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엄마, 솔직히 태준 오빠 불쌍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데 새언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잖니.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엄마, 저는 앞으로 새언니랑 대화 안 할 거예요.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지. 보기만 해도 속이 터져요. 그렇게 우리 집에 냉전이 시작됐다. 수진이는 정말로 소영이와 말을 섞지 않았고 소영이도 수진이를 피했다. 태준이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 사장. 친정어머니의 개입. 4월 초에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소영이 친정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돈. 소영이 엄마 이경이에요. 이경희 씨와는 결혼식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다. 그때도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뭔가 자신의 딸이 잘난 집에 시집 간다는 우월감 같은 게 느껴졌달까.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사돈, 우리 소영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가 소영이한테 했던 말이 친정에까지 전해진 건가? 소영이가 요즘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너무 구박을 받는다면서. 구박이라니. 나는 소영이한테 구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처음 몇 년은 친딸처럼 챙겨줬다. 무슨 구박을 받는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시어머님이 아침마다 밥을 하라고 재촉하시고 시누이분도 우리 애를 기생충이라고 했다면서요. 기생충이라고 한 건 수진이의 실수였지만 아침 밥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사돈 기생충 발언은 제가 딸아이에게 주의시켰어요.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아침 밥은 아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부모 봉양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소영이 집에 있을 때 그 정도는 해줘야죠. 사돈도 아시겠지만 우리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요. 몸이 약하다는 말을 또 듣는다. 4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얘기다. 사돈, 젊은 사람이 그래도 저보다는 기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신혼 4년 차인데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소영이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또 그 얘기다. 태준이도 똑같은 말을 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영이가 하루에 뭘 하는지 아세요? 뭐. 집에서 쉬면서 공부하고.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점심은 배달 음식, 오후엔 침대에서 드라마 보고 저녁도 배달 음식. 이게 4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돈, 우리 소영이가 그렇게 게으른 애가 아닌데. 그럼 사돈 내서는 소영이가 어떻게 살았나요? 글쎄요. 소영이 아버지랑 제가 맞벌이를 해서 집안일은 거의 집안일 봐주시는 분이 하셨죠. 저희 집 귀한 딸입니다. 아, 그래서 소영이가 집안일을 못하는구나. 남이 다 해줬으니까. 사돈, 그럼 지금부터라도 소영이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 말씀도 맞지만 우리 소영이 성격이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우울증까지 거론하다니.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생활비 좀 넉넉하게 주세요. 우리 소영이가 배달 음식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순간 혈압이 확 올랐다. 생활비가 적다고? 태준이가 매월 200만 원씩 소영이한테 준다. 거기다 카드값까지 따로 내준다. 사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태준이가 매월 200만 원씩 주고 카드값도 따로 내주는데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200만 원이요.
그게 많은 건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500만 원씩도 쓰는데 500만 원이라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사돈 소영이가 벌어오는 돈은 얼마인데요? 그게 아직 취업을 안 해서 4년 동안 취업을 안 했는데 생활비 500만 원을 달라고요? 사돈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더 기분 나쁘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영이가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돈만 쓰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사돈, 우리 소영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가? 그럼 우리 태준이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매일 야근하고 와도 밥 한 끼 없고 아내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사돈, 그렇게 우리 소영이만 탓하시면 어떡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사돈,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 소영이 문제는 소영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돈, 잠깐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올 줄은 몰랐다. 소영이 친정에서는 소영이를 완전히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다. 시댁에서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며느리로. 그날 저녁 소영이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있었다. 태준이 퇴근하자마자 소영이가 말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님께 전화했대요. 엄마가? 왜? 아가씨가 나한테 심하게 말한 것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님도 나한테 계속 밥하라고 하시잖아. 태준이가 내 쪽을 쳐다봤다. 엄마, 소영이 어머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별거 없어. 소영이가 집에서 뭐 하는지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엄마, 소영이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셨다면서요? 내가 뭘 잘못했니? 사실만 말했는데. 소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오빠,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나 그냥 이 집 나갈까? 속상해 미치겠어.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태준이는 또 소영이 편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일 이후로 소영이와 나 사이는 더욱 어색해졌다. 소영이는 나를 피했고 나도 소영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돈 문제였다. 5장. 배달 음식 대란. 5월이 되면서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이 넘었다. 그 중에서 배달 음식비만 280만 원이었다. 280만 원이면 내 한 달 용돈의 거의 3배다. 나는 경로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간단히 선식으로 때우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하다. 소영이와 태준이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야식까지. 태준아, 이거 봐. 배달 음식비가 280만 원이야. 태준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소영이랑 너 둘이서 280만 원어치를 먹었단 말이야. 엄마, 요즘 배달 음식이 비싸잖아요. 한 끼에 3만 원씩 하니까. 한 끼에 3만 원이라니. 내가 경로당에서 먹는 식사비가 4천 원인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엄마, 저희도 아껴 먹으려고 하는데 소영이가 요리를 못해서. 또 그 핑계다. 태준아, 그럼 너라도 배워서 해. 매일 배달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 엄마,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요리할 시간이 있나요? 그럼 소영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왜 못해? 소영이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소질이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결혼 초기에는 요리를 못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소영이와 직접 대화했다. 소영아, 배달 음식비 너무 많이 나온다. 좀 줄였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희가 아껴 먹고 있는데요. 아껴 먹어서 280만 원이라고? 소영아, 한 달에 280만 원이면 너무 많아. 일반 가정에서는 식비로 100만 원이면 충분해. 어머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심해.
그리고 여러 식구 먹는 것도 아니고 태준이랑 둘이서 280만 원이면.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요리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배워. 유튜브에도 요리 영상 많고 요리책도 많아. 어머님, 저 정말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한 번 해봤는데 완전 실패작이 나왔어요. 한 번 해봤다고? 4년 동안 단 한 번? 소영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연습해야지. 어머님, 솔직히 요리하는 것보다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 절약이라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면서 시간이 아깝다고? 소영아, 그럼 앞으로 배달 음식비 좀 줄여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150만 원요? 그럼 너무 적어요. 한 끼에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한 끼에 2만 원도 적다고? 내가 평생 한 끼에 2만 원씩 써본 적이 있나? 소영아, 150만 원도 충분해. 다른 집들은 더 적게 쓰고 살아. 어머님, 다른 집은 부인이 요리를 하니까요. 저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평행선이었다. 소영이는 절대 요리를 배울 생각이 없고 배달 음식비를 줄일 생각도 없었다. 그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준이가 퇴근 후 내게 말했다. 엄마, 소영이가 냉장고 바꾸자고 해요. 냉장고를? 지금 냉장고 멀쩡한데 왜? 용량이 작아서 배달 음식 저장하기 불편하대요. 배달 음식을 저장하려고 냉장고를 바꾸자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태준아, 냉장고 바꿀 돈에 요리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 소영이가 정말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김치 냉장고도 같이 바꾸자고. 김치 냉장고까지? 김치는 언제 담그나? 소영이가 김치를 담글 줄 아니? 아니요. 하지만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실비 김치 종류별로 쌓아놓고 먹고 싶대요. 인터넷으로 김치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내가 평생 담가 먹던 김치를? 태준아, 그럼 냉장고 값은 얼마나 하는데? 둘 다 합쳐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우리 집 반년치 식자재 값이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태준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될 텐데. 태준아, 냉장고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배달 음식비부터 줄여봐. 네, 엄마. 소영이한테도 말해볼게요. 하지만 그 다음 달 생활비는 더 늘었다. 320만 원이었다. 그 중에서 배달 음식비가 300만 원이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태준이 월급이 새우 500만 원인데 배달 음식비만 300만 원이면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나는 태준이를 다시 불렀다. 태준아, 이번 달은 더 늘었다. 300만 원이야. 엄마, 죄송해요. 소영이한테 더 강하게 말해볼게요. 태준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 엄마, 제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해서 야근비를 좀 받거든요. 야근비로 배달 음식비를 메운다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 힘들지 않니? 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솔직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라니. 소영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다. 소영이가 거실에서 야식을 시켜 먹고 있었다. 치킨과 피자, 족발까지 테이블 가득 차려놓고 혼자 먹고 있었다. 소영아, 이 시간에 야식을? 아, 어머님.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고? 저녁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소영아, 야식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이거 다 합쳐서 7만 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7만 원이 비싸지 않다고? 내가 하루 식비로 쓰는 돈보다 많다. 그때 깨달았다. 소영이는 정말로 돈에 대한 감각이 없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없다. 6장. 주말 외출 강요. 6월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소영이가 매주 주말마다 어디든 나가자고 태준이를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오빠 이번 주말에는 강릉 가자. 소영아, 저번 주에 부산 갔다 왔잖아. 이번엔 집에서 쉬자. 오빠 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나도 나만의 삶이 있는데. 삶이 있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무슨 삶을 얘기하나? 소영아, 매주 여행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오빠 돈 걱정하지 마. 숙소는 내가 저렴한 곳으로 알아놨어. 저렴한 숙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저렴하지 않은 곳만 골랐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호텔이나 펜션만 고집했다. 태준이는 소영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평일에는 소영이가 혼자 집에서 지내니까 주말이라도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둘은 어디든 떠났다.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썼다. 숙박비, 교통비, 식비, 쇼핑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다. 나는 주말에도 집에 혼자 있게 됐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태준아, 가끔은 주말에 집에서 엄마랑 시간 보내면 안 되니? 엄마, 소영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스트레스라니. 하루 종일 누워서 놀고 먹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나? 태준아, 그래도 매주 나가면 너도 힘들잖니. 평일에 야근하고 주말에도 돌아다니고. 엄마, 괜찮아요. 소영이가 행복해하면 저도 좋아요. 소영이만 행복하면 되나? 태준이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 7월 어느 주말 나는 태준이에게 제안했다. 태준아,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소영이도 좋아할 거야. 엄마, 고마워요. 소영이한테 물어볼게요. 하지만 소영이의 반응은 차가웠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 제주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친구가 인스타에 제주도에서 말차 라떼 마시는 거 올렸는데 너무 가고 싶어 진짜로. 소영아, 엄마가 갈비찜 해주신다는데 이번엔 집에서. 오빠 어머님 요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 제주도는 이번에 가지 않으면 언제 가? 곧 날씨 추워지고 겨울 되면 가기 힘들단 말이야. 소영아, 제주도는 비행기 표도 비싸고. 오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인데 우리 이때 추억 많이 쌓아야지. 가끔이라니. 매주 어디든 다니면서 가끔이라고? 결국 그 주말에도 둘은 제주도로 떠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120만 원을 썼다. 나는 혼자 갈비찜을 해서 먹었다. 3명 분량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 먹으니까 허전했다. 8월에는 더 심해졌다. 소영이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오빠 이번에는 오사카 가자. 친구들이 오사카 타코야끼 진짜 맛있대.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보고 싶어. 소영아, 해외여행은 너무 비싸. 그리고 나 휴가도 얼마 안 남았어. 오빠 이번에 핫딜 특가로 3박 4일에 200만 원밖에 안 해. 숙박 항공료 다 포함이래. 200만 원이라니. 태준이 한 달 월급의 절반이다. 소영아, 200만 원이 적은 돈이니? 오빠 허니문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번에는 꼭 가고 싶어요. 허니문 얘기까지 꺼내며 떼를 쓰는 소영이를 보면서 태준이는 결국 굴복했다. 알겠어. 그럼 3박 4일로 가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다. 태준아, 매주 국내 여행 다니고 이제 해외까지? 이러다가 파산한다. 엄마,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안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니. 벌써 올해만 몇십 번을 여행 다녔는데. 태준아, 올해 여행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계산해봤니? 엄마,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여행비만 1,600만 원 넘게 썼어. 거기다 해외여행까지 가면 1,800만 원이야. 태준이도 그제서야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본인도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소영아, 여행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오빠 저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집안일은? 요리는? 취업 준비는? 소영아, 집에서도 할 일이 많잖니. 집 정리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어머님,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예쁜 곳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다. 집안일은 하기 싫고 놀기만 하고 싶다고? 소영아, 그럼 너는 평생 놀고 먹을 거니?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나름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살아간다고?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 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날 저녁 나는 태준이와 따로 대화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하니? 태준이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소영이가 행복해하면 저도. 아니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엄마, 솔직히.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매주 어디든 나가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평일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도 쉴 수가 없어서. 그럼 소영이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소영이가 우울해할까 봐 못 말하겠어요. 소영이 우울증은 걱정하면서 본인 우울증은 안 걱정하나? 결국 그달에도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 실제로는 20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이 들었다. 소영이가 쇼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돌아온 소영이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도배했다. 마치 부유한 집 딸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소영아, 인스타그램에 사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다 이래요. 인스타그램이 일상이잖아요. 일상이라니. 가식적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일상이라고? 그래도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 과시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라니. 남편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게 맞나? 9월이 되면서 태준이가 눈에 띄게 말랐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도 헬쑥해지고 웃음도 줄어들었다. 반면 소영이는 여행 다닐 때만큼은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태준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태준이는 여전히 소영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7장. 생일날의 모욕. 10월 내 생일이 다가왔다. 태준아,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인데 수진이랑 함께 밥 먹을까? 네, 엄마. 수진이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토요일에 윤서 데리고 갈게요. 그래, 수진아. 고마워. 엄마 새언니도 같이 하는 거죠? 나는 잠깐 망설였다. 소영이와 수진이 사이가 안 좋은데 괜찮을까? 그럼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지. 생일 전날 나는 소영이에게 말했다. 소영아, 내일이 내 생일인데 수진이도 오거든. 함께 밥 먹으면 좋겠어. 아, 네. 어머님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소영이의 반응이 썩 달갑지 않아 보였다. 소영아, 혹시 수진이 때문에 부담스러우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 톤에서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 생일 당일 수진이가 윤서를 데리고 왔다. 윤서는 이제 19개월이라 말도 조금씩 하고 걸음걸이도 제법 안정적이었다. 할머니, 윤서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다. 우리 윤서 할머니 생일이야. 축하해 줄래? 생일 축하해요. 윤서의 깨끗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이는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 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태준이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선물을 들고 왔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까 특별한 식당 가서 드실까요? 아니야, 집에서 편하게 먹자.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그런데 소영이가 보이지 않았다. 소영이는 어디 갔니? 아, 소영이는 방에서 좀 쉬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다. 그래도 나와서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해볼게요. 태준이가 소영이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소영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영 별로였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소영아. 분위기가 어색했다.
수진이와 소영이는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이제 밥 먹을까? 내가 미역국 끓였어.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인데 어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갈까요? 태준이가 제안했지만 나는 집에서 먹고 싶었다. 생일만큼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었다. 아니야, 집에서 먹자. 내가 준비했어. 하지만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저는 배달 음식 시켜서 먹을게요. 미역국은 별로 안 좋아해서. 미역국을 안 좋아한다고? 생일 미역국을? 소영아,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함께 먹으면 좋겠어. 오빠, 나 정말 미역국 못 먹어. 비린내가 나서.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새언니,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그 정도는 참고 드실 수 있잖아요. 아가씨, 저는 정말 안 돼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럼 미역국 말고 다른 반찬이라도 드세요. 아가씨, 왜 저한테 그렇게 강요하세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윤서도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소영이 먹고 싶은 거 시켜서 같이 먹을까? 나는 소영이를 배려하려고 했다. 생일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족발 시킬게요. 족발이라니. 내 생일상에 족발을? 소영아, 족발 말고 다른 거는 어떨까? 어머님, 족발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튀긴 거랑 밀가루 싫어하시는데 족발은 삶은 고기잖아요. 결국 족발을 시켰다. 내 생일상이 족발이 되다니. 족발이 도착했을 때 소영이는 자기 목만 덜어서 방으로 가져갔다. 소영아, 여기서 함께 먹자. 어머님, 저는 방에서 먹을게요. 드라마 보면서 먹고 싶어서. 어머니 생신 진짜 축하드려요. 초 불 때 나올게요. 드라마를 보면서 먹겠다고? 내 생일에? 소영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이 썰렁해졌다. 수진이는 화가 난 표정이었고 태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죄송해요. 소영이가 너무. 괜찮다, 태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생일에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더 놀라운 건 케이크였다. 소영이가 시켜놓은 케이크는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미니 케이크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도 하나만 꽂혀 있었다. 소영이가 케이크 준비했다고 하던데. 수진이가 케이크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케이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데. 수진아, 그래도 소영이가 신경 써서. 엄마, 어머님 생신에 5,000원짜리 케이크요? 저희가 윤서 돌잔치 할 때 쓴 케이크가 15만 원이었는데. 태준이도 케이크를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얼른 나가서 다른 거 사가지고 올게요.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상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에 5,000원짜리 케이크를 준비하다니. 그때 소영이가 방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분명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소영아, 케이크 자를까? 우리는 그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윤서 목까지 하면 한 입도 제대로 안 됐다. 어머님 젊으시라고 초 하나만 꽂았어요. 어머님 맛있어요? 소영이가 물었다. 응, 고마워. 하지만 전혀 맛있지 않았다. 시트는 다 말라 있었고 크림도 식물성 크림이라 느끼했다. 딱 싸구려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소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새언니, 설거지 도와주세요. 아가씨, 저는 설거지 못해요. 손이 거칠어져서. 그럼 뭐라도 도와주세요. 아가씨, 저 좀 피곤해서 쉴게요. 소영이는 그대로 방문을 닫았다. 수진이가 중얼거렸다. 진짜 답이 없네. 시어머님 생신날에도 저 모양이야. 나는 수진이를 달랬다. 수진아, 목소리 낮춰. 들릴까봐. 엄마 들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화나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간 후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 생일이 이렇게 초라하고 서글플 줄은 몰랐다.
며느리는 족발을 시켜놓고 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5,000원짜리 케이크에 초 하나 꽂아놓고 젊으라고 하고. 이게 정말 내가 바랐던 노년의 모습인가? 35년 교직 생활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존경받았던 내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생일날의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8장 마지막 결단. 11월이 되면서 나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소영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는 나와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해서 저녁도 못 먹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헬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태준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집에 와도 쉴 수가 없어요. 태준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왜? 소영이가 뭐라고 하니? 소영이가 요즘 더 예민해졌어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냐고 따지고 일찍 들어오면 심심하다고 어디 나가자고 하고. 태준아, 그럼 소영이한테 내 상황을 설명해 봤니? 몇 번 얘기했는데 소영이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도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한데 남편마저 관심 안 가져주면 어떡하냐고. 심심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놀고 먹으면서 심심하다고? 그때 소영이가 거실로 나왔다. 평상시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다. 오빠, 오늘 가로수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소영아, 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집에서 쉬자. 오빠, 매번 피곤하다고 하면서 언제 나랑 시간 보내려고? 소영아, 이번 주만 참아줘. 프로젝트 끝나면 주말에 어디든 가자. 소영아,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끼어들자 소영이가 나를 째려봤다. 어머님,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소영아, 그래도 부부끼리. 어머님,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이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태준이가 중간에서 말렸다. 소영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오빠,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간섭하는 건 괜찮아. 간섭이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오빠, 어쨌든 난 갈게. 오빠 가기 싫으면 혼자 가든지 할 거니까 걱정 마. 소영이는 화를 내며 현관으로 향했다. 소영아,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 그냥 집에서. 오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소영이를 보면서 태준이는 한숨만 쉬었다. 태준아, 괜찮니? 엄마,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고? 그게 익숙해질 일인가? 태준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만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면.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소영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잖니.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 소영이가 들어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태준 오빠, 왜 안 왔어? 소영이의 큰 소리에 태준이와 내가 모두 잠에서 깼다. 소영아,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나 오늘 너무 창피했어. 친구들은 다 남편이랑 왔는데 나만 혼자. 소영아,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했잖아. 오빠, 그럼 나는.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다. 술 때문에 더 감정적이 된 것 같았다. 소영아, 울지 마.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남편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자신의 체면과 재미만 생각하는 소영이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숙취 때문에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태준이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소영아, 어젯밤에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어머님, 뭐가 심해요? 태준이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머님, 오빠만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들어요.
너는 뭐가 힘든데? 어머님,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해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아세요? 외롭고 답답하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취업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소영아, 그럼 일을 구해보든지 아니면 취미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머님,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오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바빠요. 12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태준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승진 발표를 받았다.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엄마, 제가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태준아. 정말 기뻤다.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소영이는 뭐라고 하니? 아, 소영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깜짝 선물로 말하려고요. 태준이가 퇴근 후 소영이에게 승진 소식을 알렸다. 소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오빠 뭔데요? 나 승진했어. 차장으로. 소영이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의외였다. 아, 그래요? 축하해. 그게 전부였다. 남편이 승진했는데 그냥 축하해요라니. 소영아,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많이 나와. 이제 더 여유로워질 거야. 오빠, 그럼 이제 더 바빠지는 거 아니야? 차장이 되면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축하는커녕 걱정부터 하다니. 소영아, 일단 축하부터 하면 어떨까? 오빠 축하한다고 했잖아. 그 반응을 보고 태준이도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럼 오늘 축하 식사라도 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 그냥 우리 배달시켜 먹자. 결국 그날도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태준이의 승진 축하가 족발과 치킨이 되어버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구장. 집 나가기. 12월 중순 나는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꾸었던 보금자리였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집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만 쌓이는 곳이었다. 사모님, 이 집 위치도 좋고 상태도 좋아서 금방 나갈 것 같네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소영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태준이도 소영이 편만 들 것이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스트레스만 받을 필요가 없었다. 집을 내놓고 일주일 후 구매자가 나타났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사모님, 다음 달 말까지 계약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1월 말이다. 그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 그동안 나는 새로 살 곳을 알아봤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집을 팔면 꽤 큰 돈이 남는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알아봤다.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사가 한 달 남은 시점 드디어 말을 꺼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집을 팔았어. 태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갑자기 집을 왜요?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야.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는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태준아, 엄마는 이제 따로 살고 싶어. 따로요? 왜요? 태준아, 엄마 나이에는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엄마, 여기서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아니야, 태준아. 너희들 생활에 엄마가 방해되는 것 같아. 엄마, 방해 안 돼요. 태준아, 엄마는 결정했어. 1월 말에 이사 나갈 거야. 어머님, 정말이에요. 소영이가 놀라 물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갑자기라니. 4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갑자기인가? 소영아, 이유는 너희들도 알 거야. 소영이와 태준이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님,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소영아, 내가 생각해봐.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른다고? 4년 동안 집안일 하나 안 하고 요리 한 번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서도 모른다고? 소영아, 그럼 됐어. 엄마는 1월 말에 나갈 거야. 너희도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살 집을 알아보렴. 아이들의 얼굴에 언뜻 절망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어머님, 저 때문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태준이가 매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태준아, 엄마 마음 바뀌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엄마 걱정 말고. 10장. 마지막 날들. 1월이 되면서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태준이 어렸을 때 상장들, 수진이가 그린 그림들, 남편과의 사진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새언니 때문이죠? 그때 제가 개박살을 냈어야 했는데. 수진아, 엄마 결정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 때문에 새언니와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제가 새언니한테 심하게 해서 그래요? 수진아, 내가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 사실 엄마도 그날만큼은 속이 후련했다. 마지막 주가 되었다. 이사 트럭도 예약했고 새집 계약도 마쳤다. 태준이는 계속 설득했다. 엄마, 정말 안 가실 수 없어요? 태준아, 엄마는 가야겠어. 엄마, 소영이가 변하도록 제가 더 노력할게요. 태준아, 4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갑자기 변할 것 같니? 엄마, 태준아, 엄마는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소영이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가면 더 좋겠다는 표정이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내 방. 30년 동안 살았던 공간들을 하나씩 보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1장. 새로운 시작. 1월 29일 이사하는 날이었다. 태준이가 회사 휴가를 내고 도와줬다. 수진이도 왔다. 엄마, 이삿짐 다 챙겨지셨어요? 응, 태준아. 소영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배달 음식에 여행에 펑펑 쓰며 모아둔 게 없었던 아들 내외는 회사 근처 원룸 월세를 겨우 구했다고 한다. 그래서였는지 소영이는 나에게 단단히 삐져 있는 것 같았다. 상관없었다. 엄마, 소영이가. 됐어, 태준아. 신경 쓰지 마. 이삿짐 차가 도착했다. 짐을 하나씩 옮기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새 집에 도착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다.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었다. 조용한 집에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 에필로그. 새 집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이곳 경로당에도 다니고 요가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드라마도 봤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고 밤에 잠들 때도 편안했다. 태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한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태준아. 엄마, 소영이가 요즘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집 정리도 하고. 그렇구나. 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이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 그래도 집에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야, 태준아.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실제로 잘 살고 있다. 스트레스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진이는 더 자주 연락한다. 윤서도 데리고 자주 놀러 온다. 할머니, 윤서가 나를 보면 달려와서 안긴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안 해, 수진아. 엄마 새언니가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 네, 태준 오빠 말로는 요리도 배우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대요. 아르바이트라니. 4년 만에 일을 시작한 건가? 그럼 다행이네. 엄마 그래도 엄마가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 내가 다 해줬으니까. 수진아, 그래도 엄마는 돌아갈 생각 없어. 네, 엄마. 이해해요. 35년 교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때는 학생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학생이 아니다. 어른이다.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